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태희경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 조혜진 작가의 사물과의 작별입니다. 조혜진 작가는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4년 문예중앙 신인 문학상을 받으면서 문단에 나왔고요. 소설집으로 천사들의 도시, 목요일에 만나요. 장편소설로 한없이 멋진 꿈에 로기완을 만났다. 아무도 보지 못한 숲이 있습니다. 작품 소개한 후에 조혜진 작가 직접 모시고 작품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조혜진 작가의 사물과의 작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사물과의 작별, 조혜진. 내가 일하고 있는 지하철 역사 귀퉁이의 유실물 센터가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표준적인 조각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세계는 유실물 센터와 유사한 조각들로 이어져 있는 무한히 크지만 시시한 퀼트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엄청난 오지가 아닌 이상 세계 어디를 가도 그곳엔 지갑과 안경과 책이 있을 것이다.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도 없는 곳보다는 있는 곳이 더 많을 터다. 내가 여행을 싫어하고 가능하면 생활권 안에서만 움직이려 하는 것도 세계란 사물들의 종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래된 믿음 때문인지 모르겠다. 낯선 도시의 호텔 욕실에도 알루미늄 재질의 휴지거리와 플라스틱 비누 받침이 있을 테니 말이다. 내가 고모에게 이런 생각을 밝혔을 때 고모는 심드렁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게으른 성격이란 걸 참 복잡하게도 설명하는구나. 고모가 요양원 생활을 시작하고 2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날 고모와 나는 요양원 휴게실에 나란히 앉아 저녁까지 긴 이야기를 나눴다. 서군하고는 몇 번 만난 것도 아니야. 근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전화 통화는 딱 한 번 했고. 고모, 괜찮아요? 응? 치매 환자가 너무 멀쩡해서? 아니 네. 이게 서서히 증세가 나타난대잖아. 증세가 시작되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고. 대부분 서군에 관한 것이었는데 내게는 고모가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된 서군의 존재보다 예전과 똑같이 말하고 웃고 반응하는 고모의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다. 아무리 봐도 고모는 환자 같지 않았다. 하나같이 어눌한 말투에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요양원의 노인 환자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 같기만 했다. 가벼운 두통일 거라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갔다가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고모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교사로 근속한 학교에 사직서를 냈고 아파트를 정리했으며 예금과 각종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요양원 비용이 해결되도록 조치를 취해놓았다. 컴퓨터는 너 가질래? 여기 있는 책은 다 기증할 건데 혹시 읽고 싶은 책 있으면 챙겨. 아이, 고모 뭐 이렇게 빨리 정리하세요. 천천히 하시죠. 어차피 정리할 건데 뭐. 가구와 가전제품, 옷과 책은 대부분 기증하거나 처분했고 애지중지 키우던 고양이 2마리는 동네 동물병원에 맡겼다. 부족함 없이 먹이되
두 놈 중 한 놈이라도 병이 들거나 먼저 가게 되면 안락사를 시켜달라며 거금을 내놓자 동물병원 측은 흔쾌히 고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미 고양이의 평균 수명에 근접한 늙은 고양이들이었다. 고모는 요양원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에야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 형제들과 형제들의 가족들을 불러놓고 그 사실을 밝혔다. 왁자지껄한 식사를 마친 뒤 후식으로 나온 과일 전병을 먹고 있을 때였다. 나 알츠하이머예요. 치매. 내일 요양원 들어가요. 알츠하이머는 진행만 될 뿐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퇴행성 질환이에요. 너 어떻게 너? 언니, 정말이야? 확실해? 울지 마. 이게 울 일은 아니잖아. 요양원에 들어간다고? 내일. 그러게. 왜 시집을 안 가서 가족 하나 없이 요양원에서 말년을 보내는 거야? 아버지! 후식 마저 드세요. 다들 뭐해? 고모를 보살펴주겠다고 나서는 이는 없었다. 작은 고모의 흐느낌만 깃든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고모는 입을 꾹 다문 채 두 손으로 보듬고 있던 찻잔만 하염없이 내려다봤다. 그게 벌써 5년 전의 일이다. (5년) 동안 고모는 급속도로 늙고 병들었다. 고모의 몸을 장악한 병은 인색한 신전에서 보내온 신탁 같기도 해서 관용 따위는 베풀지 않았다. 장태영 환자분, 조카분 와 계세요. 자, 똑바로, 똑바로. 저기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로비로 내려오는 고모는 이제 내가 이곳 요양원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수많은 노인들과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온몸은 깡 마르면서 미묘하게 안으로 말렸고 움직임은 둔해졌으며 표정은 없었다. 장태영 씨 보호자분. 장태영 씨 보호자분. 네. 네. 여기 접이식 휠체어입니다. 접을 때는 여기를 누르고 접으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하루분의 약이고 예. 이거는 기저귀. 왔니? 고모 괜찮으세요? 오늘은 단박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한동안 초점 없는 시선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던 지난번과는 달랐다. 그러고 보니 고모는 연하게 화장도 한 상태였다. 그제야 나는 고모가 6개월 전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낡은 전등이 아주 가끔씩만 켜지는,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삐걱거리는 소음이 나고 기억의 상자들이 얹힌 선반들이 대부분 붕괴된 고모의 폐허 같은 머릿속에서 내 약속의 말은 기적적으로 온전했다. (6개월) 전 고모에게 나는 고모, 다음번엔 외출허가 받아서 청계천도 둘러보고 서군도 만나러 가요. 유난히 우울해 보이는 얼굴이 마음에 걸려 얼결에 나온 말이었는데 고모는 순간적으로 환하게 웃으며 나를 향해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모가 오랜만에 웃었으므로 나는 내가 내뱉은 말을 고아처럼 버려둘 수가 없었다. 청계천은 고모가 중학교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산 곳이다. 그 무렵의 청계천은 더러운 하천과 판잣집, 헌책방과 고물상, 수많은 영세 공장들과
간판도 따로 없는 남루한 상점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의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고모의 아버지가 고향의 땅을 팔아 상경해 청계천 근처 평화시장 골목에 레코드 상점을 연 건 1960년대 중반이었다. 레코드 장사가 뭐예요? 하고 많은 장사 중에 먹고 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장사를 하겠다니요. 레코드 가게가 뭐 어때서 그래? 당신 땀 흘리고 일하는 거 싫어서 그렇죠? 정식 레코드는 진열대에만 있을 뿐 상점 안에는 미군 부대에서 밀반출된 레코드를 불법으로 복제한 일명 백판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외관만큼은 보기 드물게 번듯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 레코드 상점 맞달의 이름을 딴 태영 음반사는 할머니의 우려와 달리 성공적으로 운영됐고 5가족의 생계를 넉넉하게 책임져줬다. 레코드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던 시절이었고 전축이 부의 상징으로 부각되던 때였다. 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청계천 8가의 아파트로 이사간 첫날 술에 취해 난간에서 실족사하기 전까지 태영 음반사는 서울의 돈 많은 한량들을 끌어모으는 유명 상점이었다. 고모가 서군을 만난 곳도 태영 음반사였다. 서군. 서군이야, 서군. 자신보다 6살이나 연상인 사람에게 군이라는 호칭을 쓴 건 애정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서군은 누구누구 씨나 선배님 같은 호칭보다는 확실히 애틋한 데가 있었다. 그렇다고 고모가 주변 사람들에게 서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닌 것 같진 않다. 나의 아버지나 작은 고모도 서군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내가 그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건 10여 년 전에 국내에서 출간된 그의 에세이를 통해서였다. 서군이 한국에 온 건 1971년이었다. 그때 서군은 지쳐 있었다. 제1조선인이었던 그에게 국적은 무력하게 당해야 하는 폭력이자 치유가 불가능한 상처였다. 폭력도 상처도 없는 고국을 막연히 동경해오던 서군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울의 K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기 위해 유학을 왔다. 그러나 고국에는 또 다른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자가 되고 싶었던 서군은 그 어떤 학생 조직에도 몸담지 않은 채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강의실과 도서관에서만 보냈지만 시위와 휴교가 반복되던 고국의 교정에서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거대한 부채감으로 연결됐다. 늦은 봄이었다. 서군은 전공 과목이 휴강되면서 무작정 학교를 나와 걷다가 자연스럽게 청계천으로 발길을 돌리게 됐다. 한 노동자의 분실 자살 이후 청계천은 그 당시 학생들 사이에선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있던 공간이었다. 청계천에서 그의 시선을 가장 처음으로 잡아끈 건 다리 밑 오물 위로 등을 보인 채 떠있는 젊은 남자의 시체였다. 저기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물에. 시체는 모든 살아있는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길 수밖에 없다. 인간의 몸이란 체온이 없으면 냄새를 풍기며 썩어가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물리적인 슬픔의 증표. 시체는 그런 것이다. 서구는 천변에 앉아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으로 환원되는 그 시체를 깨진 거울 보듯 들여다봤다. 몇몇 사람들이 몰려와 다리 밑을 가리키며 쑥은대긴 했지만 비명을 내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이는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가. 공무원으로 보이는 2명의 사내가 긴 막대기로 시체를 개천에서 끄집어내더니 리어카에 실었다. 그제야 서구는 정신을 차리고 사내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시체를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 그걸 왜 하려고 하는 거요? 당신 누구야? 잠깐만요. 이거 이 돈 지금 제가 가진 돈 전부인데요. 제발 화장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예. 알았어. 가자고. 훗날 서구는 에세이에 썼다. 고문받고 투옥되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도 세계 한복판에 내던져져 있던 그 시체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졌다. 언젠가 나 역시 그 어떤 가면이나 장식 없이 누군가에게 시체로 발견될 테니 설계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쓰레기통에 버려진 뒤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하나의 사물처럼. 서군이 다시 청계천 거리를 걷기 시작한 건 거리에 어둠이 내릴 무렵이었다. 목적지가 없던 서군의 걸음이 멈춘 곳은 태영 음반사 앞이었다. 그때껏 서군은 음악이 그토록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체감한 적이 없었다. 넋이 나간 채 닐 세다카에서 사이먼 앤 가펑클로 이어지는 선율을 듣고 있는데 상점 안에서 거주로 레코드를 닫고 있던 교복 차림의 여고생이 고개를 들어 서군 쪽을 바라봤다. 한순간이었어. 5년 전에 고모는 그렇게 말했다. 긴 이야기의 끝에서 고모가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다. 믿어지니? 이렇게나 늙고 병들었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있는 곳은 여전히 그 봄밤의 태영 음반사야. 늦은 점심을 먹고 휴대전화의 구글 지도를 따라 태영 음반사가 있던 자리를 찾아가니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나왔다. 야외 테라스까지 손님들로 꽉 찬 3층짜리 커피숍은 다른 세계로 떠나기 위해 탑승 수속을 모두 마친 거대한 유람선 같았다. 근데 고모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내 소매를 잡아 끌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오빠? 오빠, 여기가 어디예요? 고모의 머릿속 전등이 꺼졌다. 난데없이 나의 누이가 되어버린 고모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나를 건네다봤고 나는 이곳이 태영 음반사가 있던 자리란 걸 밝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어 머뭇거렸다. 사라졌으므로 부재하지만 기억하기에 현존하는 그 투명한 테두리의 공간 바깥으로는 바람이 일었다. 조각과 조각으로 잇대어진 세계의 표면을 훑으며 부지런히 가을의 끝에 도달한 바람은 건조했다. 어느 순간부터 불결한 냄새가 그 건조한 바람을 타고 내 쪽으로 실려왔다. 요양원 간호사에게서 이런 일이 분명 일어날 거라고 여러 번 경고를 들었는데도 나는 당황했다. 일단 화장실로 가야 했다. 고모, 잠깐만요. 잠깐만요, 고모. 나는 고모를 다시 휠체어에 태운 뒤 지하철역을 향해 있는 힘껏 밀기 시작했다. 휠체어의 속도가 붙자 고모는 불안하다는 듯 쉼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걸음을 늦출 수는 없었다. 고모는 지금 벌겨벗겨진 상태와 다를 바 없었다. 어쩌지? 지하철역의 여자 화장실 앞에서.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여자들만 오가는 화장실 입구와 고모를 번갈아 보며 어머니라도 불러야 하는 걸까 고민하고 있는데 고모가 내 쪽을 돌아보며 태평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 환희 아니니?
네, 고모, 정신이 좀 드세요? 어머 이런. 금세 상황을 파악했는지 고모가 그렇게 말하며 얼굴을 붉혔다. 조심스럽게 휠체어에서 일어난 고모는 내 손에 들려있던 천가방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화장실 쪽으로 뒤뚱거리며 걸어갔다. 나는 고모의 뒷모습을 건너다 보며 주머니 안에 담뱃감만 손끝으로 매만졌다. 끊임없이 서군을 이야기하던 5년 전의 고모에게 간절히 묻고 싶은 심정이었다. 미래의 태영이 서군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겠느냐고. 내가 지금 상상하는 것, 배설물의 냄새가 밴 병든 자신을 서군 앞으로 데려간 조카에게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울부짖는 고모의 모습은 과도한 걱정에서 빚어진 허상인 게 맞느냐고. 그러나 허락과 용서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모는 폐쇄된 과거 속에서만 있을 뿐 지금 이 지하철역 화장실 앞엔 존재하지 않았다. 기억의 주체는 감정적으로 과잉되어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소품 하나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오기도 한다. 서군에게 할당된 고모의 기억 속에선 일본어로 쓰여진 원고 뭉치가 그 문제의 소품일지도 모르겠다. 막이 내릴 때까지 무대 한가운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서군을 향한 고모의 회한과 정념이 수렴되는 단 하나의 삶. Though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그 늦은 봄날 이후 서군은 종종 청계천을 찾았고 산책을 끝내고 나면 태영 음반사에 들러 음악을 들으며 레코드를 구경했다. 서군이 태영 음반사에 갈 때마다 고모가 있었던 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제법 자주 마주쳤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며 조금이나마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 밖에서 따로 만나 청계천을 걷다가 황학동 노천 식당에서 마주 앉아 국수를 먹은 일요일 오후도 있었다. 단 한 번의 데이트였다. 서군의 에세이에는 그 시절 자신의 발길을 청계천으로 이끈 건 풍경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빨랫줄에 걸린 한 가족의 남루한 옷들, 수치감 따위는 모른다는 듯 가판대에 아무렇게나 펼쳐진 포르노 잡지, 약장수의 빤한 거짓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 행인들과 성인 남자의 머리통보다 몇 배나 큰 짐꾸러미를 불가해한 힘으로 이고 가는 여인들, 여공들의 핏기 없는 새파란 입술과 품 안에 법전과 휘발유를 숨기고 있을 것만 같은 젊은 노동자의 잿빛 눈동자. 화장실을 나온 고모는 다시 휠체어에 올라탄 뒤에도 주눅든 얼굴로 힐끗힐끗 내 쪽을 돌아봤다. 부끄러워하는 것도 같았고 자신에게서 아직도 냄새가 나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도 같았다. 나는 고모가 좋아하는 유실물 센터 이야기를 꺼냈다. 고모, 유실물 센터에서 일한다는 건 시간을 견딘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라서요. 어느 날은 한 건의 접수도 받지 않고 지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종종 선반에 놓인 유실물을 가져와서 꼼꼼히 살펴보거든요. 재밌어요. 나는 고모 뒤편에서 휠체어를 밀며 짐짓 경쾌한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실제로 유실물에는 저마다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은 어떤 이야기로 들어가는 통로처럼 나를 유혹할 때가 많다. 엄밀히 말하면 그 이야기는 유실물을 사용한 누군가의 손때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 누군가를 잃어버린 유실물은 선반에 고정된 자리에서 과거의 왕국을 홀로 지켜가는 것이다. 간혹 유실물에서 빛이 날 때가 있다. 1년 6개월이라는 보관 기간을 채우고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 처리되기 직전 홀연히 나타났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빛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한 개인에게 귀속되지 못하고 망각 속으로 침몰해야 하는 유실물이 세상에 보내오는 마지막 조난 신호를 본 것 같은 상념에 빠져들곤 했다. 일종의 상실감이었다. 거기까지 말했을 때 고모의 뒷목이 가볍게 툭 꺾였다. 잠이 든 모양이었다. 차를 주차해 놓은 교보빌딩 지하에 도착해 잠든 고모를 안아 조수석에 앉히는데
등허리로 땀이 흘러내렸다. 최근 1, 2년 사이 요양원을 찾아가는 빈도가 뜸해진 진짜 이유는 연민이 아니라 공포였다는 걸 끝까지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고모의 현재에 나의 미래를 투영하는 것이 괴로웠고, 나 역시 언젠가는 노인들의 보편적인 얼굴로 소멸이라는 이름의 롤러코스터에 탑승하게 되리란 예감이 무서웠다.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넣은 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고모에게 지금 우리는 서군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고모는 쉽게 깨어날 것 같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일본어 원고 뭉치는 그의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직전 서군이 태영 음반사로 와서 고모에게 직접 건넨 거였다. 저기, 네. 이 원고, 방학이 끝날 때쯤 귀국하면 찾으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해 주세요. 네. 고모는 무턱대고 그 원고를 받긴 했지만 왜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는 질문은 끝까지 안으로 삼켰다. 서군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순수하게 기뻤던 고모는 서군에게서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라거나 비행기를 타고 오갈 때 거추장스러워서라는 상식적인 이유를 듣게 될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고모는 몰랐지만 사실 그 무렵 서군에게는 불길한 일이 하나 있었다. 갈 곳이 없다며 찾아온 고향 친구를 며칠 동안 하숙집에 기거하도록 해주었는데 나중에야 그 친구가 조총련과 접선해 왔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친구에게는 곧 수배령이 떨어졌다. 조총련이 법정 최고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간첩과 동일하게 치부되던 시절이었다. 서구는 친구가 머물렀던 자신의 하숙집이 언제라도 경찰의 수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문제가 될 만한 서적들은 모두 버리거나 태웠다. 그 원고는 아마도 처분하고 싶지 않아 고모에게 맡겼을 것이다. 서군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레코드 상점 딸에게 원고를 위탁했는지는 원고에 담긴 내용과 함께 이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 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에세이에 쓰지 않았고 고모는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랐으므로 그 원고를 읽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겨울 고모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다른 예비 대학생들처럼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다. 태영이 너는 이제 대학생도 되고 했는데 나가서 놀지 그래. 아니에요, 아버지. 아이, 나야 뭐 네가 그 음반사 일 도와주니까 고맙지만 젊은 애가 참. 영화관이나 양장점에 구경 가자는 친구들의 권유를 모두 뿌리치고 고모는 거의 매일 태영 음반사에 나가 할아버지 대신 가게를 보았다. 고모에게는 질리도록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이듬해 3월이 되었지만 서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모가 서군의 원고를 서류봉투에 담아 K대학을 찾아간 건 3월 말이었다. 그날 K대 근처에선 시위가 있었다. 시위대에 떠밀려 매캐한 연기 속을 무작정 뛰어다니다가 가까스로 K대 법학과 사무실에 도착했을 땐 머리칼은 잔뜩 헝클어져 있었고 난생 처음 입어본 원피스에선 최루액 냄새가 났다. 사무실에서 나오던 서군 또래의 남자가 그런 고모를 유심히 쳐다봤다. 조교라고 생각했어. 당연하잖아. 학과 사무실에 나온 20대 청년을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니? 지금도 그 청년의 정체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 그 청년은 서군을 알고 있었어. 서군에게 줄 게 있다고 하니까 친절하게 대신 전해주겠다는 거야. 의심 없이 서류 봉투를 건넸지. 난 그렇게 엉망인 상태로 서군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 그리고 그날로부터 보름 정도 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모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일본 유학생들의 간첩단 조직에 서군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서군이 맡긴 원고를 기관원에게 넘긴 행위는
한껏 멋을 내고 K대학을 찾아간 천진한 용기와 합쳐지면서 용서할 수 없는 죄덩어리가 됐다. 고모는 학교 수업에도 거의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힌 채 자신의 삶에서 20살의 봄과 여름을 아프게 도려냈다. 그런데 고모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아니 알려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서군의 에세이에는 그가 이미 2월 말에 하숙집 근처에서 사복차림의 사내들에게 납치되었다고 나와 있다. 고모의 추측대로 그 원고가 불온한 내용이고 기관원에게 흘러들어가 또 다른 증거물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건 가능성의 차원일 뿐 진실은 아니었다. 어쩌면 고모는 자신의 잘못을 믿고 싶어서 믿어버린 건지도 몰랐다. 악역으로라도 그의 삶에 개입하고 싶었을 고모의 마음을. 그러나 나는 자학적인 욕심이었다고 함부로 단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인간의 삶이 뿌리내리기엔 지나치게 척박한 영토였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은 건 고모의 선택이었다. 고모와 서군을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시 만나게 해주기로 결심한 건 내게는 고모의 삶 전체가 마지막 조난신호 같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침몰은 이미 시작됐고 무대는 곧 막을 내릴 터였다. 강북에 위치한 대학병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과속 방지턱을 감속 없이 지나간 탓에 차가 한번 출렁였다.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깬 고모가 주섬주섬 상체를 바로 하더니 재킷 소매로 차창을 닦았다. 차를 주차한 뒤 실내등을 켜고 고모를 바라보았다. 시간과 공간의 좌표를 잃은 눈동자는 공허해 보였지만 나는 고모가 무언가를 예감한 듯 긴장하고 있다고 느꼈다. 고모, 단추가 잘못 채워졌어요. 제가 바로 채워드릴게요.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는 동안 고모의 가는 어깨가 여러 번 떨렸다. 서군에 대해 조사하는 건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는 제법 많은 글을 남겼고 그를 취재한 국내 신문기사도 여러 건 검색됐다. 20대 중후반에 서울구치소와 대전교도소를 돌며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친 서군은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공부를 계속한 끝에 교토지역의 사립대학 교수가 됐다. 그동안에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았으며 아내와는 사별했다. 그의 에세이 서문에는 죽은 아내를 향한 헌사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과 존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문장을 읽을 때 내 마음은 설명할 길 없이 쓸쓸해졌다. 그가 다시 한국으로 온 건 재작년이었다. 서울에서 살고 있던 그의 외동딸과 한국인 사위가 병든 그를 데려왔을 것이다. 그는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병을 앓고 있었다. 2달 전부터 나는 격주에 한 번씩 이곳 대학병원을 찾아와 그의 병실 근처를 서성였다. 로비를 서너 바퀴 돌고 나면 서군의 휠체어는 대형 텔레비전 앞에 정물처럼 놓이곤 했다. 신문을 보는 척하며 서군 옆에 앉아있던 날들이 많았다. 장태영 씨 기억해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수도 없이 묻고 싶었지만 번번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고모, 서군이 저 위에 있어요. 서군. 차에서 내릴 때 보니 고모는 쇼핑백을 품에 안은 채였다. 그러고 보니 고모는 하루 종일 저 쇼핑백을 몸에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휠체어는 꺼내지 않았다. 그 대신 고모의 어깨를 부축하며 병원 로비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로비로 나가자 여느 때의 저녁처럼 대형 텔레비전 앞에 놓인 서군이 보였다. 서군의 휠체어여 플라스틱 의자는 마침 비어 있었다. 그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고모를 앉히자 고모는 슬쩍 서군을 보는 듯 하더니 이내 가만히 나를 올려다봤다. 고모의 표정은
이제 너는 퇴장해도 된다는 허락으로도 읽혔고 나를 두고 떠나지 말라는 애원으로도 읽혔다. 이번에도 판단은 오로지 내 몫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모의 손을 놓았고 고모는 소리 없이 입술로만 물었다. 서군? 네.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을 찾고 있는데 희미한 불빛이 아른거리는 음료수 자판기가 눈에 들어왔다. 고모와 서군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자판기 측면에 몸을 붙였다. 한참을 허구만 응시하다가 그들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긴장감으로 굳어있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곳에선 내 예상과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서군과 고모는 나란히 앉아 물끄러미 텔레비전만 올려다볼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차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그래서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고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볼 까닭도 없는 한시적인 동승자들처럼 보였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선반위의 분실물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세계에서부터 분실된 존재들인지도 몰랐다. 동의 없이 그들을 이 세계로 밀어내고는 향유할 기억과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간 뒤 결국엔 이 어두컴컴한 병원 로비에 방치한 그 최초의 분실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자의 잔인함에 가까운 무신경을, 끝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게으름을, 뒤늦게라도 그들에게 이야기를 되돌려주지 않는 고집스러움까지, 그 모든 것을. 그때였다. 고모, 그쪽은 서군이 아닌데. 저기요. 고모는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던 젊은 남자 뒤에 바짝 서 있다가 그가 돌아선 순간 그때껏 품에 안고 있던 쇼핑백을 넌지시 건넸다. 나는 남자가 얼결에 그 쇼핑백을 받자 고모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미안합니다. 예?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다 전부 잊어주세요. This thing under the sun above is to say. 거기까지 말하고 고모는 남자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괴로운 건 서군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고모의 오인이 아니라 고모가 가짜 서군에게 전한 그 몇 마디의 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타자일 수밖에 없었던 고모의 긴 인내의 시간은 미안하다는 말과 잊어달라는 부탁으로 끝났다. 고작 그뿐이었다. 쇼핑백이 이번 생의 유일한 짐이었다는 듯 느린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가는 고모는 홀가분해 보였다. 아니, 그래야 했다. 반드시. 나는 남자에게 다가가 대충 상황을 설명하고 쇼핑백을 받아온 뒤 멀찍이 서서 고모를 지켜봤다. 고모는 어느새 유리로 된 병원의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는지 유리에 투영되는 불빛이 물에 젖은 듯 번져 보였다. 그 캄캄한 유리문을 마주보며 고모는 한참 서 있었다. 고모를 요양원에 도로 데려다주고 유실물 센터로 온 나는 불도 켜지 않고 내 책상에 앉아 고모의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것을 하나하나 꺼내보았다.
남성용 양말과 비누 세트, 수건과 담요였다. 오래전 고모가 대전교도소에 가면서 준비한 영치물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서군이 서울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되고 몇 달 뒤에야 고모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서울역으로 갔다. 그 몇 달 동안 고모는 서군에게 잘못을 고해야 한다는 강박증과 그가 자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 사이를 유령처럼 오갔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수감자는 직계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부딪히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며 고모는 대전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9월의 어느 날이었지만 교도소 근처는 겨울처럼 추웠다. 놀랍게도 고모의 그 대책 없는 시도는 거의 성공할 뻔했다. 고모가 교도소 문 앞에서 면회 신청을 받아달라며 교도관에게 사정을 하고 있을 때 한 번만요. 제발요. 네? 우리 애 면회 온 것 같은데 맞아요? 서군이 투옥된 뒤로 한국으로 건너와 지내고 있던 서군의 어머니가 마침 고모의 곁을 지나가게 된 것이다. 고국이라고는 하지만 친척 하나 남지 않은 한국에서 외롭게 옥바라지를 하고 있던 서군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러 대전까지 내려온 서울 아가씨가 그저 반가웠다. 하지만 그 반가움이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군에게는 오래 만나온 정혼자가 있었다. 우리 애하고 같은 제일 조선인이에요. 간호사인데 우리 애 대신 결혼 비용 벌기 위해서 퇴근 후에도 오사카 시내 응급실 돌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요. 요즘 보기 드물게 성실하고 속 깊은 아가씨예요. 아, 네. 저기 아가씨를 내 막내딸이라고 속이면 함께 접견실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정말로 정말 그걸 원해요? 고모는 그 사려 깊은 질문에 단단한 방어막을 느꼈다. 가족, 그 방어막의 이름이었다. 그날 고모는 영치물을 다시 품에 안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피곤하고 배도 고팠지만 고모는 허리를 꼿꼿이 편 정자세로 정면만을 응시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슬픔이라면 그 감정은 오류투성인 거라고 고모는 생각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 기만적인 슬픔에 잠식되고 말 터였다. 고모는 자신과의 감정 게임에서 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모적인 게임이 기차에서 내린 뒤에도 끈질기게 이어질 거라고는 고모 역시 예감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모가 사랑한 것은 서군이 아니라 서군의 이미지였으므로 실체가 없는 이미지는 때려 눕힌 뒤 링 밖으로 내던질 수가 없는 거니까. 서군의 한 시절을 망쳤다는 근거 없는 죄책감은 서군 대신 링에서 내려가려는 고모의 뒷덜미를 잡아채고는 끈질기게 상상의 법정으로 끌고 갔다. 서군을 향한 고모의 영토는 그렇게 유지됐다. 국경도 여권도 없는 땅, 이민과 망명이 봉쇄된 독재의 나라. 아름답지도 않고 따뜻한 적도 없던 불모의 유영지. 사, 1, 3, 2, 7. 나는 휴대전화 조명에 의지해 쇼핑백을 빈 상자에 담아 밀봉한 뒤 작성한 유실물 접수 서류와 함께 빈 선반에 두었다. 41327, 새 유실물의 일련 번호였다. 그것은 시간 단위로 환산될 수 없는 상자 속 사물들에 선고된 기다림의 형량이기도 했다.
전화벨이 울린 건 가방을 챙겨 유실물 센터를 막 나가려던 참이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두 눈만 끔뻑였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래서 정지된 화면 같던 어린 시절의 어느 하루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막 수리된 영사기가 등 뒤편 어딘가에 숨겨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날의 모든 일들은 손에 잡힐 듯 선명하기만 했다. 겨울방학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를 따라 고모의 아파트에 놀러간 날, 나는 안방 침대에 누워 책을 읽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보세요. 장태영 씨 아들입니까? 아니요. 장태영 씨는 우리 고모... 여보세요? 네. 나는 고모에게 수화기를 건넨 뒤 다시 책을 집어들었다. 책장을 넘기다가 이상한 느낌에 고모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두 손으로 수화기를 보듬은 채 연거푸 고개만 끄덕이는 고모가 보였다. 네. 고모, 그때 서군이 뭐라고 했는데요? 학위를 받고 딸을 낳고 교수 임용을 준비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어머니가 한 말이 생각났대. 그분이 생전에 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보지? 그냥 어머니가 한 말이 생각났대. 에이,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부탁해가면서 고모 전화번호를 알아낸 사람이 고작 그런 말만 했다고요? 알고 있었대. 네? 그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내게 나한테 연락하리란 걸 늘 알고 있었대. 그런 날이 오면 자식과 남편 자랑을 하고 직장 상사를 흉보고 휴가 계획에 대해 떠드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냥 듣기만 했어. 서군이 작별 인사를 하는데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지. 그리고 전화는 끊겼고 그렇게 끝났어. 고모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그때 고작 8살이었지만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통화가 이상하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수화기에선 곧 남자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신호음만 울리는 게 내게도 들렸지만 고모는 좀처럼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내 기억은 거기에서 끝났다. 그러나 영사기는 계속 돌아가며 그때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고모의 얼굴을 비췄다. 이제야 확인하게 된 그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쯤 잠이 들었을 고모의 꿈속으로 밀려들어온 듯 몽롱한 기운이 순식간에 유실물 센터를 에워쌌다.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소음이 났고 선반들은 물렁하게 휘어지면서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다. 고모는 어쩐지 쇼핑백을 내버려 둔 채
대전을 출발하여 45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한 기차에서 하차하는 꿈을 꾸고 있을 것만 같았다. 고모가 유기한 쇼핑백이 이곳에 있는 한 유실물 센터는 세계의 그 어떤 곳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공간으로 남게 되리란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이 세계를 구성하는 데 없어도 무방한 덧없는 조각일 뿐이라는 것도, 내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슬펐다.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어떤 기억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물과의 작별, 조혜진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짧은 단편 안에 참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뭐 시대적인 아픔이랄까, 뭐 상처랄까. 이 작품은 어떤 계기로 쓰게 되신 거예요, 작가님은? 예, 처음에는 그 작년 4월에 좀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망각이라든지 소멸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예, 그래서 우리 어떤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망각을 할 때 정말 완전하게 소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 자연스럽게 스스로 망각하는 인물과 또 망각은 하지 않았으나 이제 몸이 불편해지는 그런 인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조금씩 소설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라면 그러니까 뭐 70년대 청계청인 거고, 네네. 또 사실 그 당시 우리가 조국 근대화의 기치 아래 소위 말해서 이제 산업화라는 네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또 그러한 노동 현장이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던 시절이기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대, 이 배경에서. 이제 그 시대, 격동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쓴 건 맞죠. 네. 간접적으로 전태일 얘기도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예. 분신자살 얘기가 네네. 나오죠. 노동자 네. 여공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시대 자체를 그리고 싶었다기보다는 네. 그 시대의 어떤 그 사물처럼 버려진 그 시대를 같이 통과했지만 지금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네. 그런 구체적인 인물들을 더 쓰고 싶었어요. 네. 사실 여기에서 이제 그 고모의 추억에 그 서군, 네네. 서군이라는 호칭이 참 친근하게 와닿았거든요. 네네. 서군은 제일 조선인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국적을 포기했다면 그렇게 일본에서의 생활이 힘들지 않았겠지만 네네.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그리고 어떤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조국을 찾았지만 또 여기서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었어요? 서군. 사실 제일조선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네. 예, 그 서경식 선생이라든지 네. 서준식, 서승이 삼형제 모델이 있었던 거군요. 그들의 책을 제가 좋아해서 그 관심을 좀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제일조선인이라는 그 디아스포라죠, 일종의.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환대받지 못했고 이렇게 차별이 있고 그렇다고 한국에 와도 환대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대는 특히 북한이랑 연결이 되어서 더 많이 그랬죠. 억압받고 이런 이런 제일조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계기가 있었고 예, 그래서 그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인물로도 이렇게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의 고모죠.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예순의 나이에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걸렸고. 근데 이 고모가 결국 나는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다 전부 잊어주세요라는 이 말이 이제 고모가 서군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네네.
고모는 뭐가 이렇게 미안했을까요? 평생을 어떤 죄책감에 살았던 거잖아요. 결혼을 안 했던 것도 아마 연관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고모의 죄책감은 사실 네. 고모가 만든 것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네. 실제적인 것은 아니고 아마 그 고모 어떤지 아이러니한 고통이긴 한데 자기 스스로 고통을 만들면서 그 고통으로 또 살아가는 힘을 얻는 좀 불행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 누군가는 이 소설을 읽고 좀 애틋한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진 않고요. 네. 하지만 고모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이라도 붙잡고 살아야 했던 인물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소설의 제목이 사물과의 작별이잖아요. 네네. 이 화자가 이제 유실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네네. 그리고 작품 안에는 사물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병원의 대형 텔레비전 앞에서 마치 이제 유실물처럼 놓여 있었던 서군과 고모. 네네. 이 작품에서 사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어떤 거였어요? 처음에 이제 화자에게 조카죠. 예. 네. 그 환희에게는 이 사물은 그저 정말 세계의 일부, 뭐 새로울 것도 없고 네. 어디를 가나 있는 그런 조각 같은 거라면. 그래서 여행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환희는. 네. 요즘은 어떤 작품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최근에 작년에 연재한 장편을 최근에 정리해서 네. 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단편 작업 꾸준히 해서 내년쯤에 단편집을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재예요? 기대가 되는데. 아, 장편이요? 그 단편. 지금 준비하신다는 장편은 나온 거고. 예. 단편은 그때 이제 예, 다 다른 내용이죠. 예. 근데 아마 세 번째 단편집이 될 텐데 네. 이런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시대와 관련된. 네, 시대와 뭐 지역을 통과하는 예, 어떤 지금 현재 한국에만 국한된 내용은 거의 없고 네. 대부분 이렇게 시대 지역 다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시대적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작가는. 실제로는 부끄럽지만 네, 작품에서는 네,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단편 가지고 겨울에 한번 찾아뵐게요. 네, 또 한 번 뵙는 걸로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물과의 작별 조혜진 작가였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조혜진 작가의 사물과의 작별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장순현, 효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기술 김남희, 극본 서연희, 제작 강요한, 진행의 아나운서 태희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소연 작가의 어제의 일들 소개해드립니다.